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냄새가 없었다고. 방향제 향이 너무 강했어요. 사람 사는 집 냄새가 아니었어요. 세제, 방향제, 낙스. 그는 냄새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같이 살던 여자요. 며칠 전에 짐 싸서 나갔어요. 그 말 한마디로 이 사건은 3년을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 정말 걸어서 나간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봉인된 진실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 가을, 경기도 외곽의 한 연립주택 단지.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 끝자락, 먼지 날리는 골목길 사이로 낡은 연립주택 몇 채가 서로를 의지하듯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엔 녹슨 공중전화 부스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저녁이 되면 그 부스 앞에서 동전을 꺼내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보다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202호 아주머니, 옆집 아저씨, 1층 할머니. 그런 식이었습니다. 깊이 알려하지도 않았고 깊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마주치면 고개 한번 까딱하고 저녁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동네였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하고 누구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곳. 그 중에서도 304호에 사는 김모 씨는 유난히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43, 중년의 문턱을 막 넘은 나이였습니다. 키는 평범했고 체격도 평범했습니다. 얼굴엔 항상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누가 먼저 인사를 건네면 반드시 답례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 성실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시끄럽게 음악을 틀지도 않았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버렸고 복도에 물건을 내놓는 법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웃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하지만 김 씨는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304호에 살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모 씨, 쉰을 코앞에 둔 나이였습니다. 짧게 자른 파마머리, 언제나 수수한 옷차림. 그녀 역시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녁 무렵 장을 보러 나갈 때면 청가방을 들고 골목을 빠져나갔고 돌아올 땐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웃들 눈에는 부부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함께 집에 들어가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는 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애정이 넘쳐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화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조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년 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가족은 있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고 전화를 받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304호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절 연립주택의 복도는 늘 눅눅했습니다. 여름엔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겨울엔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와 회색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복도 전등은 자주 나갔고 누군가 새 전구로 바꿔 끼우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서 열쇠 구멍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304호의 현관문은 낡은 철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녹이 슬어 빨갛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 발판엔 항상 낡은 슬리퍼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자 것, 하나는 여자 것. 2켤레 모두 밑창이 닳아 반질반질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이웃들은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문이 열릴 때 흘러나오는 공기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에서 나는 나프탈렌 냄새, 된장찌개 끓는 냄새, 그리고 가끔씩 섞여 나오는 묵은 빨래 냄새. 평범한 집의 평범한 냄새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304호 작은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주황빛 백열등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골목을 비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밤 9시쯤 되면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 광고 음악, 드라마 주제가. 그 소리들은 벽을 타고 이웃집으로 스며들었고 이웃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저 집도 우리랑 똑같이 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1998년 가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낙엽이 골목을 뒤덮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소용돌이치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출근길에 그 낙엽을 밟으며 걸었고 박 씨는 장을 보러 나갈 때 같은 낙엽을 밟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조용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304호의 작은 창문으로 새어나오던 주황빛 불빛이 곧 꺼질 거라는 사실을. 시계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침은 이미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1998년 가을, 그들의 마지막 가을이었습니다. 1998년 11월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1월 초였는지 중순이었는지. 다만 확실한 건 그 무렵부터 박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원래 박 씨는 자주 밖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장을 보러 이틀에 한 번, 길어야 사흘에 한 번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며칠 동안 모습이 안 보여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집에 계시겠지. 이웃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낀 건 같은 층에 사는 301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침마다 복도를 쓸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304호 앞 슬리퍼가 한 켤레만 남아있다는 것을. 여자 슬리퍼가 사라졌습니다. 남자 슬리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 가셨나? 301호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슬리퍼쯤이야 버렸을 수도, 안에 들여놓았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04호 우편함에 고지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고지서. 보통은 누군가 꺼내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편함 입구로 종이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심지어 넘쳐서 바닥에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202호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304호, 집 비웠나 보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을 비웠다면 왜 저녁마다 불빛이 켜질까요? 그렇습니다. 304호의 작은 창문으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매일 저녁 7시쯤 어김없이 주황빛 백열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엔 불빛과 함께 TV 소리가 들렸는데 이젠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불빛만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11월 말쯤 복도에서 김 씨와 마주친 이웃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4호 아주머니 요즘 안 보이시던데요? 김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웃은 그 멈칫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고향 내려갔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언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왜 갔는지, 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딱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고향 내려갔어요. 이웃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표정에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기운이 느껴졌으니까요. 그저 아, 그러세요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골목을 휘몰아쳤고 연립주택 복도엔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304호 우편함엔 여전히 고지서가 쌓였고 여자 슬리퍼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4호 아주머니, 정말 고향 간 거 맞나? 한 달 넘게 안 돌아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원래 가족이랑 연락 안 하고 살았다며? 그런 사람이 무슨 고향을?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수군거림은 수군거림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1990년대 말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 헤어지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짐 싸서 떠나는 건 이웃들이 깊이 개입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일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동거인의 이별 역시 남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박 씨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져도 신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조용히 지워져 갔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출퇴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웃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쓰레기는 정해진 날짜에 버렸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보다 말수가 더 줄었다는 것, 그리고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다는 것. 12월 어느 추운 밤 201호 아주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끄는 소리, 무거운 걸 질질 끄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그는 큰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201호 아주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304호 문 앞에 여자 슬리퍼가 놓여 있는 꿈이었습니다. 슬리퍼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슬리퍼는 점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색이 바래고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그렇게 멈춰섰습니다. 박 씨가 사라진 그날, 304호의 시간은 그날로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999년이 왔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박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고향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1999년 봄, 박 씨가 사라진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연립주택 함석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빗물은 복도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고 낡은 배수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물을 토해냈습니다. 304호 우편함은 이제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고지서를 넣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우체부는 할 수 없이 고지서를 문 손잡이에 끼워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가 펄럭였고 비가 오면 종이가 젖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반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연락 안 하고 살던 사람인데 뭘 알겠어.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동거녀가 집을 나간 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가 짐 싸서 떠난 건 경찰이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문을 닫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였습니다. 마트 봉지였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으로 내용물이 비쳤습니다. 세제, 락스, 방향제, 그리고 또 세제. 김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물건들을 사왔습니다. 301호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어머, 세탁소라도 하세요? 농담 섞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많이 써서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301호 아주머니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세제 냄새였습니다. 아니, 세제 냄새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습니다. 방향제 냄새, 락스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또 다른 냄새.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냄새였습니다. 이상하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냄새는 금방 사라졌고 복도엔 다시 평소의 습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304호 주변에 파리가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문틈으로, 창문 틈으로 파리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10마리, 2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202호 할아버지가 복도를 지나다 파리채를 휘둘렀습니다. 이 집 음식물 쓰레기라도 썩히나? 하지만 304호에서 쓰레기 버리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가끔 검은 봉지를 들고 나갔지만 그건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보였습니다. 너무 무거워 보였고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2호 대학생이 늦게 귀가하다 김 씨를 목격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김 씨는 큰 검은 봉지를 들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지는 묵직해 보였고 김 씨는 힘겹게 그걸 끌고 갔습니다. 대학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기억은 흐릿해졌습니다. 6월 초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4호 수도 사용량이 이상합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의아해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지. 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를 자주 해서 그래요. 하루에 몇 번이나 청소하시는데요?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요금만 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웃들은 알았습니다. 304호에서 밤낮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샤워하는 소리, 빨래하는 소리, 걸레질하는 소리, 쉬지 않고 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방향제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습니다. 라벤더, 레몬, 장미, 온갖 향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썩은 듯한, 고여있는 듯한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301호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304호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 안 나요? 방향제 냄새잖아.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뭔가 있어요. 냄새에 민감한가 보지 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304호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7월 어느 날 이웃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씨 정말 고향 간 거 맞을까? 벌써 8개월 넘었는데 혹시 경찰에 신고해 볼까?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신고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동거녀가 사라진 것만으로 수사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여전히 성실한 이웃이었습니다.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진실은 304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냄새만이, 파리만이, 물 흐르는 소리만이 힌트였습니다. 김 씨는 밤마다 걸레질을 했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세제를 뿌렸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냄새를 지워야 했습니다. 기억을 지워야 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향제로 덮어도, 세제로 씻어도, 락스로 지워도 그 냄새는 벽 속에, 바닥 밑에, 공기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304호 장판 밑에서 1999년 9월 박 씨가 사라진 지 10달째였습니다. 주민센터 한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도요금 납부 내역이었습니다. 304호 박모 씨 명의. 매달 정확하게 요금이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이체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데. 옆자리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 수도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명의자가 실종 신고된 사람 아닌가요? 실종 신고? 누가 했는데? 아, 신고는 안 됐나요? 그럼 뭐가 문제야? 요금만 내면 되지. 하지만 직원은 찝찝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은 사라졌는데 요금은 계속 나간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그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4호 박모 씨, 현재 거주 중이신가요? 관리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나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관리실 직원은 304호를 찾아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직원은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강한 방향제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 직원은 코를 찡그리며 돌아섰습니다. 저녁 7시 김 씨가 퇴근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304호 박모 씨, 어디 계신가요? 김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직원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나갔습니다. 언제요? 11월쯤이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박모 씨 명의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사용량도 엄청 늘었고요. 김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자동이체라서 그런가 봅니다. 명예 변경 안 하셨어요? 깜빡했습니다. 박모 씨 연락처 아세요? 명예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 안 됩니다. 왜요? 모릅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며칠 뒤 관리실 직원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박모 씨라고 실종 신고 들어온 거 있나요? 언제 실종됐는데요? 작년 11월쯤이요. 신고자는요? 그게 신고는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집은 안 사는데 수도요금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민사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나설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동거녀가 나간 건데 뭐가 이상합니까?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관리실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직접 파출소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저번에 전화드렸던 건인데요. 304호 박모 씨 건. 아, 수도요금 나간다는 거? 네. 그리고 이웃들 말로는 냄새도 이상하고 파리도 많이 꼬인대요.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일단 내사는 해봐야겠네요. 10월 중순 경찰 2명이 304호를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경찰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모 씨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들어오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죠. 김 씨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단단히 닫았습니다. 박모 씨가 언제 나가셨죠? 작년 11월이요. 정확한 날짜는요? 기억 안 납니다. 왜 나가셨어요? 개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짐 싸서 나갔어요. 연락은 안 되고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던 사람이 그냥 사라졌는데. 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동거인이었을 뿐이죠. 나갈 사람은 나갑니다. 경찰은 더 물었습니다. 집 안 좀 봐도 될까요? 영장 있으십니까? 영장까진 필요 없고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숨길 게 있습니까? 개인 사생활이니까요. 경찰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영장도 없었고 범죄 혐의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박모 씨 가족 연락처 아세요? 없습니다. 가족이랑 연락 안 하고 살았어요. 친구는요? 모릅니다. 직장은요? 일 안 했습니다. 모든 답이 막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동거녀 가출 추정, 범죄 혐의 없음, 내사 종결, 사건은 다시 봉인됐습니다. 김 씨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장판 아래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또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세제를 뿌리고 걸레로 문지르고 락스를 부었습니다. 냄새를 지워야 했습니다. 흔적을 없애야 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장판 밑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2001년 여름, 박 씨가 사라진 지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304호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김 씨는 변했습니다. 예전의 성실한 이웃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눈빛 풀린 중년 남자만 남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등은 더 굽었습니다. 손등엔 세제로 인한 습진이 번졌고 손톱 밑은 언제나 새하얗게 표백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세제 냄새, 락스 냄새, 방향제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형언할 수 없는 악취,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피부에 스며 있었습니다. 301호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미쳤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냥 결벽증 아닐까? 결벽증이 저 정도는 아니잖아. 밤마다 물 쓰는 소리 안 들려? 새벽 3시, 4시까지 바닥 닦는 소리가 들린다고. 남편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7월 어느 날 304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남자의 신음소리. 301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304호, 무슨 일 있어요? 한참 뒤에야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확인만 할게요. 괜찮다니까요. 혹시 다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가구가 넘어졌어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무너졌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소주병을 들고 평소엔 술을 입에 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셨습니다. 1잔, 2잔, 석 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장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장판, 얼룩진 장판. 그 밑에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장판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냥 순간이었어. 정말 순간이었다고. 하지만 그 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실로 김 씨 집 호수를 아느냐고. 연락이 안 된다고. 관리실 직원이 304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304호,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걱정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응급 상황이면 어떡하지? 그는 마스터키를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 앞에 서자 망설여졌습니다. 무단 침입이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직원은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304호. 정말 문 열어야겠어요.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아파서 쉬는 중입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곧 갈 겁니다. 직원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 같았습니다. 김 씨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까? 자수할까?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을까? 그럼 편해질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감옥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살인자라는 낙인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잡히면 넌 증거가 돼. 증거.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김 씨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충혈된 눈. 귀신 같았습니다. 버텨야 돼.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 더. 하지만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8월 초 304호에 수리공사 통지서가 붙었습니다. 노후 배관 교체 공사 예정. 8월 15일. 김 씨는 통지서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배관 공사. 바닥을 뜯어야 했습니다. 장판을 걷어야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절대 안 됐습니다. 그는 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은 공사 안 해도 됩니다. 전체 공사라서 다 해야 돼요. 저희 집은 괜찮습니다. 물 잘 나와요. 그래도 규정이라서요. 제발 저희 집만 빼주세요. 관리실 직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 그냥 불편해서요. 하루면 끝나요. 불편할 것도 없어요. 안 됩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인 건 직원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부에 보고해보죠. 김 씨는 돌아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탈출구를. 이사? 갑자기 이사를 가면 의심받습니다. 장판 교체? 업자를 부르면 들킵니다. 도망? 어디로? 그녀를 두고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8월 13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4호 공사 일정에서 제외됐어요. 정말요? 네. 상부에서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할 수 없대요. 대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본인 책임이에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안도였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장판 밑에 있었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스며 나왔습니다. 시한폭탄은 째깍째깍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2002년 6월 박 씨가 사라진 지 3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립주택은 더 낡았습니다. 벽은 더 누렇게 변했고 계단엔 금이 갔으며 복도 전등은 반 이상이 나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매각을 고려하고 있었고
주민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304호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 씨는 늙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였지만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허리는 심하게 굽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매일 밤, 매일 새벽, 세제와 락스를 뿌리고 걸레로 문질렀습니다. 3년이 넘도록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장판은 낡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서리가 들떴고 곳곳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새 것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바꾸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6월 20일 건물주가 공지를 붙였습니다. 전면 리모델링 예정. 9월 시작. 전세대 이주 협조 바람. 이웃들은 술렁였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을 뜯어 고쳐 새로 짓겠다는 것. 보상금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리모델링, 전면 철거, 바닥을 뜯어낸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탈출구를, 이사를 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를 어떻게 옮기죠? 3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옮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수를 할까요? 이제 한계였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7월 5일 새벽 3시, 김 씨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판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이제 보내줄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장판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테이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판이 벗겨졌습니다. 그 밑에 비닐이 보였습니다. 검은 비닐, 여러 겹으로 감긴 비닐, 테이프로 단단히 봉인된 비닐. 3년 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을 만졌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실온이었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역겹고 무겁고 끈적한 냄새. 3년 동안 방향제로 덮어왔던 그 냄새. 이제 직접 마주했습니다. 김 씨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액만 나왔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비닐을 옮겨야 했습니다. 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야 했습니다. 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공포였습니다.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장판을 다시 덮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7월 15일 이웃들이 하나둘 이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01호가 먼저 떠났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왔고 가구들이 실렸습니다. 복도는 텅 비었습니다. 202호도 떠났습니다. 102호도 떠났습니다. 건물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8월 초 건물엔 김 씨와 1층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쉽게 이사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8월 20일 그날이 왔습니다. 건물주가 최종 점검을 위해 인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각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철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304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304호, 점검 나왔습니다. 김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 계신가 봐요. 마스터키로 열어야죠. 건물주가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냄새가 폭발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인부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물주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방향제 냄새가 왜 이렇게 독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에, 바닥에, 공기에 스며든 냄새였습니다. 바닥 상태 좀 봐야 하는데 인부 한 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판을 살폈습니다. 이거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놨네? 왜? 모르죠. 근데 이상한데요. 장판이 부풀어 올라 있어요. 들춰봐. 네. 인부가 장판 가장자리를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테이프가 찢어졌습니다. 장판이 벗겨졌습니다. 그 밑에 검은 비닐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죠? 모두 멈췄습니다. 비닐을 응시했습니다. 여러 겹으로 감긴 비닐,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비닐, 건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설마, 인부가 비닐에 손을 댔습니다.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냄새, 방향제로 덮을 수 없는 죽음의 냄새. 경찰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장판이 벗겨진 거실을, 드러난 비닐을, 그리고 얼어붙은 사람들을. 모든 게 끝났습니다. 3년 7개월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마디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내뱉는 고백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국과수가 왔습니다. 304호는 통제선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웃들이, 기자들이, 구경꾼들이. 비닐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박 씨가 있었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장판 밑에 누워있던 여자. 아무도 찾지 않았던 여자. 이제야 빛을 본 여자. 먼지 쌓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4호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3년 7개월을 살았던 지옥. 이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김 씨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모은 채. 3년 7개월 만에 처음 맞는 신문이었습니다. 언제 죽였습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김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998년 11월 13일입니다. 정확한 날짜였습니다. 3년이 넘었지만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날짜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둔기로. 무슨 둔기? 쇠파이프요? 왜 죽였습니까? 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입니까? 김 씨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제대로 말하시오. 왜 박모 씨를 죽였습니까? 김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다가 다퉜습니다. 제가 술을 마셨는데 그녀가 뭐라 했습니다. 술 냄새 난다고 맨날 이렇게 사냐고. 그래서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매일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잔소리를 듣는 게 싫었습니다. 그게 살인 이유입니까? 말다툼이 커졌습니다.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짐 싸서 나가겠다고.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막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녀가 저를 밀쳤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였다?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는 냉소했습니다. 순간이요? 둔기로 머리를 내려쳤는데 순간이라고요? 김 씨는 떨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배관 수리용 쇠파이프가 있었습니다.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부검 보고서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의 두개골이 3군데 함몰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내리쳤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거짓말 마시오. 정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119에 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뭐가요? 잡히는 게, 감옥 가는 게, 살인자가 되는 게.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3년 넘게 시신을 장판 밑에 숨겼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숨겼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시신을 비닐로 감았습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로 여러 겹으로 감았습니다. 테이프로 단단히 봉했습니다. 그 다음엔요, 거실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바닥에 시신을 뉘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장판을 깔았습니다. 냄새는 안 났습니까? 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났습니다. 며칠 지나니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방향제를 샀습니다. 집 안 곳곳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쓴 겁니까? 네. 매일 바닥을 닦았습니다. 락스를 뿌렸습니다. 세제로 문질렀습니다. 하루에 3~4번씩? 형사가 물었습니다. 3년 넘게요? 네. 밤마다요? 네. 새벽까지. 냄새를 지워야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중년 남자, 살인자. 하지만 동시에 3년간 공포 속에서 살았던 죄수. 이웃들이 의심했을 텐데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수 안 했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수하면 그녀가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증거로 남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형사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장판 밑에 묻는 건 괜찮았습니까? 그게 사람 대접입니까?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왜 거짓말했습니까? 들킬까봐. 집안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요? 당연히 보여줄 수 없었죠. 박 씨 가족은 찾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는요? 없었습니다. 직장은요? 일을 안 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군요. 네. 그런 사람을 죽이고 3년 넘게 숨기고 거짓말로 덮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요? 죽은 사람한테요? 이웃들한테요? 국가한테요? 모두에게.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뭘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일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장판 밑에 누워있는 그녀를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자수는 안 했죠. 네. 왜입니까? 김 씨는 울먹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서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3년 동안 시신을 숨기고 살았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계속 숨긴 겁니까? 네. 들킬 줄 몰랐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리모델링 소식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도망칠 생각은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실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모 씨, 당신은 3년 동안 냄새를 지웠습니다. 세제로, 락스로, 방향제로. 하지만 죄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3년 7개월간 감춰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2003년 3월, 법정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또박또박 감정 없이 피고인 김모는 피해자 박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3년 7개월간 은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섰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15년. 환갑을 훌쩍 넘겨 나올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장기간 시신을 은닉하며 수사를 방해했고 이웃과 경찰의 의심에도 거짓말로 일관했다. 피해자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었고 죽어서도 3년 넘게 장판 밑에 방치되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악한 범죄다. 김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감경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김 씨는 법정을 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교도관에게 이끌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용서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 씨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한 달 뒤 그녀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 닿은 남동생이 왔습니다. 5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동생은 관 앞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누나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남이었는데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연락 안 하고 살았어? 중얼거렸습니다. 연락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생과 동생 아내, 그리고 연립주택 이웃 몇 명뿐이었습니다. 301호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작 신고했어야 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귀찮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 속에 조용히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동생은 화장을 선택했습니다.
유골은 납골 땅에 안치됐습니다. 작은 함, 이름표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모, 1948년생, 2002년 발견, 사망 연도는 1998년이었지만 공식 기록엔 발견된 해가 적혔습니다. 3년 7개월은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동생은 납골 땅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어.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304호는 철거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고 건물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벽돌이 무너지고 계단이 부서지고 복도가 사라졌습니다. 304호의 장판도 벗겨졌습니다. 그 밑에 바닥도 뜯겨나갔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비밀을 간직했던 그 공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그곳이 살인 현장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하면서 오싹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기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3년 넘게 시신이 있었다며? 장판 밑에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 남자도 대단하다. 어떻게 3년을 버텼을까? 양심이 없었겠지. 하지만 어느 인부는 말했습니다. 양심이 없었으면 매일 밤 바닥을 닦지 않았을 거야. 모두 침묵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연립주택, 새 장판, 새 벽지, 새 문. 과거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 입주자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새 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이웃들은 기억했습니다. 304호 있던 자리야. 거기서 시신 나왔잖아. 3년 넘게 숨겨놨다며. 끔찍해. 그 남자 지금 어디 있대? 교도소. 15년 받았다던데. 15년이면 짧네. 사람 목숨이 15년밖에 안 돼? 이야기는 계속 회자됐습니다. 마을의 전설처럼, 괴담처럼. 김 씨는 교도소에서 모범수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였습니다. 장판, 비닐, 그리고 그녀의 얼굴. 3년 7개월 동안 숨겨왔던 얼굴. 이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얼굴. 미안해. 매일 밤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은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침묵할 뿐입니다. 2010년 김 씨는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65,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없었습니다. 시신은 무용고로 처리됐습니다. 화장됐고 납골당 한 구석에 안치됐습니다. 김모, 1953년생, 2010년 사망. 박 씨와 같은 납골당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이었습니다.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무엇이었을까요? 순간의 분노였을까요? 쇠파이프를 집어든 그 순간. 아니면 3년 7개월의 침묵이었을까요?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냄새를 지우던 그 시간. 아니면 30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삶. 사라져도 신고할 사람 없는 존재.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한 사람의 죽음이 너무 오래 묻혀 있었다는 것. 3년 7개월 동안 장판 밑에서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살인자도 피해자도 모두 외로웠다는 것. 2025년 지금 그 연립주택 자리엔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수백 가구가 사는 곳.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오래된 이웃들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여기 옛날에 304호 있었던 데야. 아, 그 장판 사건? 3년 넘게 시신 숨겼던.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봉인된 사건 노트에 냄새는 지울 수 있었지만 죄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물었어야 했습니다. 냄새가 이상할 때 우리는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304호 박모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장판 밑에서 이것이 오늘의 봉인된 사건 노트입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